안녕하세요. 꼬이빠입니다. 자, 오늘 시간은 배입제 하기로 했죠? 자, 배입제 하기로 했습니다. 자, 배입제는요, 사실 횡령보다 더 쉽습니다. 더 쉬운데, 배임은 우리가 조금 생각해야 될 지문들이 많을 뿐이에요. 자,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임제 구성 요건을 좀 먼저 볼게요. 배임제 구성 요건은 어떻게 될까요? 타인의 사무 처리자. 맞습니까? 타인의 사무 처리자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해서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치면은 배임죄라고 하죠. 자, 그냥 이렇게 알아두시면은 문제 푸는데 도움이 안 됩니다. 하나하나씩 짚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타인 사무의 처리자. 이 말은 배임죄는 신분범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횡령죄 누구만 저지를 수 있었어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만. 우리 중강도죄 누구만 할 수 있었어요? 절도 범죄자만. 이렇게 그 신분을 가지고 있는 자만 이 범죄가 만들어지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신분범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만 이 배임죄의 주체가 돼요. 그러면 우리 지문에서 어떻게 등장을 할까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인지 아닌지 이게 우리 배임죄 지금 문제에서는 핵심입니다. 우리 횡령 때처럼 명의신탁 수탁이 무효가 돼버리면서 굉장히 공부할 범위가 줄어버렸죠. 배임죄도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타인의 사무 처리자가 아니면은 배임죄가 안 나오기 때문에 자기 사무라면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 근거로 거의 대부분의 배임죄 문제를 풀게 되실 거고요. 조금 있다가 설명드릴 동산에 대한 내용도 이 부분에서 해결이 되실 겁니다. 다음 보면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했다. 그냥 나쁜 행위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 나쁜 행위를 했네. 그렇죠? 범죄에 나쁜 행위를 했네. 됐습니까? 그래서 본인한테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때 배임죄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본인은 초시생들을 위한 설명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본인은 배임죄를 저지르고 있는 자기 자신을 말하는 게 아니죠.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피해자. 그렇죠? 회사에 대한 배임죄 같은 경우에는 본인은 누구? 회사를 말하는 거예요. 피해자를 갖다가 말하는데 우리 본인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배임죄라 그러면은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때라고 표현들을 하죠. 이 문맥을 그대로 해석하면요. 재산상 손해를 끼쳐야지만 배임죄가 성립을 한다라는 말이 돼요. 그러면은 결국 침해범이냐? 이 말인데 우리 배임죄는 침해범이 아닙니다. 위헌범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기출문제를 풀 때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때를 찾는 게 아니라요. 재산상 손해를 끼칠 위험성이 존재한다면은 위험범이기 때문에 위험성이 존재한다면은 기수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고로 현실적으로 재산상의 손해를 끼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질문이 등장을 해요. 이해하셨습니까? 우리 횡령죄도 배임죄도 둘 다 위헌범이라는 거 반드시 명심하시고 시험장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아셨습니까? 그럼 배임죄는 위헌범이니까 위험성이 존재한다면
재난상 손해를 끼칠 위험성이 있다면 기수가 돼버리는 위험범위다. 반드시 알고 시험장에 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은 우리 구성 요건에 대해서 기출로 어떻게 표현이 되고 어떠한 문제들이 나오고 어떠한 사례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푸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임죄는 크게 부동산에 관한 문제와 동산에 관한 문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 사무냐, 타인 사무냐, 이거에 대한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큰 덩어리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배임죄가 끝난 다음에 뒤에 파트에 보면은 우리 배임 수중재죄를 배우게 될 겁니다. 배임 수재죄라고 그냥 쓸게요. 배임 수중재죄를 배우게 될 겁니다. 직례죄는 주는 놈, 수뢰죄는 받는 놈, 그렇죠? 그러면 배임 수재죄에 대해서 따로 공부를 하시게 될 겁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건 우리 필요적 공범에 대한 이해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너무너무 자주 나오죠? 필요적 공범, 대항범 따로 잡도록 할 거고요. 일단 배임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큰 덩어리로 3개만 잡으시면요, 배임죄는 그렇게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물론 대부분의 문제는 이걸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 구성 요건 안에서 해결이 다 되는 게 배임죄의 특징입니다. 배임죄는 뭐 다른 판례에 대한 이해도를 만약에 크게 요구한다던가 그렇지 않아요. 구성 요건을 제대로 알고 있고, 우리 부동산 배임죄 어떻게 풀 거냐, 동산 배임죄 어떻게 풀 거냐, 그리고 이거 어떻게 풀 거냐가 핵심이 될 겁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가지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무조건 맞춥니다. 무조건 제가 시키는 대로 하시면은 무조건 맞습니다. 지문 하나하나를 갖다가 이해를 한다던가 그 지문에서 요구하는 거를 뽑아낼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푸는 방법을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아셨습니까? 그러면은 우리 부동산부터 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에 관한 배임죄 문제입니다. 부동산은 움직이지 않는 것, 땅, 건물 이런 것들을 표현하죠. A가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근데 B가 이 땅을 살려고 해요. 그러면 일반적인 매매 거래를 보면은 계약금을 주고, 그렇죠? 액수가 클 때는 중간에 중도금이라는 것을 주게 돼 있어요. 그리고 잔금을 치르게 되겠죠. 그러면 잔금까지 치렀을 때 A가 B한테 이전 등기로 해줌으로써 A 소유에서 B 소유의 땅, 건물로 바뀌게 될 겁니다. 아셨습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거가 있죠. 수험생들이 많이들 이렇게 암기하고 있습니다. 배임죄 실행의 착수가 언제냐? 부동산에서 배임죄 실행의 착수가 언제냐? 중도금 수령시다. 이렇게 암기하고 있죠. 배임죄 실행 착수가 언제다? 중도금 수령시다. 이렇게들 암기하고 있습니다. 자, 볼게요. A가 B한테 땅을 파는데 B가 중도금이라는 놈을 줬습니다. 그러면 배임죄 실행 착수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이거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착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왜? 암기하셨기 때문에. 중도금 실행의 착수 이렇게 암기하셨기 때문에 이거 틀리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을 해볼게요.
B가 A한테 돈을 주고 땅을 사는데 중도금을 주면은 배입제의 실행에 착수가 된다.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땅을 매매 거래하는 사람, 땅을 갖다가 돈을 주고 사는 사람들은 전부 다 배임 미수자가 돼버려야 돼요. 맞습니까? 그렇지 않죠. 중도금을 줬을 때 배임제의 실행의 착수는요, 이때 중도금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셨어요? 이 B 말고 다른 제3자한테 중도금을 받았을 때 이때가 배임제의 실행의 착수가 되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자, 그럼 이 중도금은 무시해도 되냐? 그렇지 않아요. 원래 거래 당사자인 이 B한테 중도금을 받게 되면은 잔금을 치렀을 때 이전 등기를 해줘야 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가 생깁니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돼요. 이 중도금이라는 놈을 받았을 때 중도금까지 받고 얘한테 잔금 받고 이전 등기를 해줘야 되는데 나쁜 마음이 생겨버린 거죠. 중도금 받고 다른 사람한테 이 땅을 또 팔아야 되겠다. 이런 나쁜 마음이 생겼대. 그때 이 C 계약금 받았을 때는 실행착수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 중도금이라는 놈을 받았을 때, 중도금이라는 놈을 받았을 때 배임제의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그 후에 이 땅을 이 C한테 이전 등기를 해준다면요, 이때 배임제가 기수가 될 거예요. 아셨습니까? 자, 다시 처음 거래 당사자인 B한테 중도금을 받게 되면 A는 이전 등기를 해줘야 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를 얻게 되고요. 그 B 이외에 제3자한테 중도금이라는 것을 받게 되면은 배임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시험 지문에서 이 중도금을 말하는 건지 이 중도금을 말하는 건지 반드시 구분하셔갖고 보셔야 할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부터 문제를 드릴 거예요. A가 B한테 A 땅을 팔기로 하고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받았답니다. 그럼 복습. A가 B한테 중도금 받았으니까는 B한테 이전 등기 해줘야 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가 생겼다 안 생겼다? 생겼다. 됐습니까? 그 뒤에 C한테 계약금만 받았대요. 그리고 D한테 중도금을 받았답니다. 그리고 E한테 중도금을 똑같이 받았대요. 그리고 F한테 계약금만 받았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A는 몇 개의 배임죄를 저질렀을까요? 4개? 아니면 중도금 받았으니까는 이 중도금 받은 이 2개. 맞습니까? 아니죠. 그렇죠? 왜 그럴까요? A는 배임죄 1개밖에 성립을 안 합니다. 누구에 대한 배임죄? 이 B에 대한 배임죄.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B한테 중도금을 최초의 거래 당사자인 B한테 중도금을 받았을 때 B에 대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가 돼요. 맞습니까? 그 후에 누구한테 계약금을 얼마를 받건 중도금을 몇 명한테 받건 상관이 없어요. 얘네들한테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가 생기지 않습니다. 결국 2중 매도, 3중 매도, 5중 매도, 몇 중 매도를 하던 간에 이 B한테만 배임죄가 성립하게 돼요. 이해하셨습니까? 중도금 수만큼 배임죄 그렇게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이거 꼭 좀 명심을 좀 해주세요. 그러면은 우리 부동산에 대해서는요, 전형적인 배임죄 문제 말고는 나오지 않습니다. 아셨습니까? 다만 하나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부동산은 우리가 지금 중도금에 대해서 실행의 착수가 있고
현실적으로 인도를 했다면은, 현실적으로 이전 등기를 해줬다면은 배임죄의 기수가 되고, 이전 등기를 안 해주고 중도금만 받았다면 배임죄 미수가 될 건데, 그렇게 지문이 나오면은 전형적인 배임죄 지문이다라고 하고 문제를 접근하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에서요, 우리 지문에서 증여라는 단어가 간혹가다가 등장을 합니다. 그렇죠? 이 증여는요, 뭐 계약금 받고 중도금 받고 하는 게 아니죠. 그냥 주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런데 이거 문제를 그냥 준다라고 접근을 하시면은 지문 읽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약속합니다. 어떻게 풀까요? 증여가 나오는 지문이 등장하면은 이거 부동산 매매랑 같다고 놓고 푸셔야 돼요. 결국 결론은 우리 매매죄에서 중도금을 받으면은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의 지위가 생겨서 그거를 이전 등기를 안 해주게 되면은 배임죄가 성립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증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너한테 땅을 줄게, 건물을 줄게. 그 말을 들은 사람은 말로만 하지 말고 이전 등기 해줘. 맞습니까? 그때 이전 등기를 안 해주게 되면요, 배임죄가 똑같이 성립을 해요. 우리 형법, 형사법을 문제를 풀면서요, 이런 것들이 간혹가다 있습니다. 말은 다른데 같다고 놓고 풀어야 되는 것들. 이해하셨습니까? 자, 우리 형법 총론에 가서는 징역이랑 근거를 같다고 놓고 풀 거예요. 아셨습니까? 같다고 놓고 풀 거예요. 그리고 우리 형사법에서는 압수영장이랑 감정처분 허가장이랑 같다고 놓고 풀 겁니다. 분명히 달라요. 분명히 다른데 같다고 놓고 풀어야 되는 지문들이에요. 우리 시험에서는. 아셨습니까? 그러면은 배임죄 같아서 증여라는 단어가 떴다. 그러면은 일반 매매랑 똑같다. 그럼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의 지위가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긴다. 그래 놓고 안 해주면 배임죄가 성립한다, 안 한다? 한다라고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부동산에 대한 배임죄는요, 전형적인 문제들 몇 개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크게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을 겁니다. 다음, 우리 배임죄가 너무너무 쉬워진 이유가 이것 때문이죠.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은 동산의 배임죄가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없어요. 간혹 가다가 일어난 소환들이 있습니다. 특허권 판례가 동산이 원래 배임죄가 다 안 되는 걸로 바뀌었는데 특허권만큼은 배임죄가 성립하는 동산의 예외 판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헛소리죠? 특허권은 뭐예요? 동산입니까? 동산은요, 움직일 수 있는 물건을 말합니다. 맞습니까? 특허권은 권리예요. 권리. 동산이 아닌데 어떻게 동산의 예외라는 표현을 쓸까요? 이건 틀린 표현입니다. 지금 특허권 지문을 지금 안 보고 논점을 설명하기 때문에 따로 설명은 드리진 않겠지만 이거는 배임죄가 나와요. 근데 이거 동산에 배임죄가 안 되는데 요것만 되는 예외가 아니라는 거. 왜? 특허권은 동산이 아닙니다. 이거 많은 성분들이 이걸 뭘 예외라고 공부를 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동산이 아니기 때문에 배임죄가 나오는 판례예요. 기회가 되면은 이 특허권 판례를 한번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결론 먼저 말씀드렸는데 동산이 우리 지문에 뜨면은 배임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푸시라고 했죠. 그렇죠? 물론 시험장에서는 동산 나오면은 배임 X. 그러면은 배임 X라는 소리는 어디까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은 배임이 왜 안 나올까? 그럼 배임이 안 나온다면 배임이 안 나오는 그러한 근거가 뭘까까지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지문에 동산 어쩌고저쩌고 떴다, 배임죄가 성립한다, X 이런 거 푸는 거는 지장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렇죠? 그런데
동상을 주고서 배임이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타인의 사고로 처리하는 자의 지위가 있다 없다 이런 식으로 질문이 나오기 때문에 꼭 내용도 봐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한번 제가 지금 설명하는 거를 이해를 하셨으면은 시험장 가서는 그냥 푸시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결론이 뭐라고요? 동산이 배임죄가 되는 경우가 없다. 이래서 쉬워졌어요, 배임죄가. 옛날에는요, 성형사축이 판례 같은 경우 현실 인도시에는 배임죄가 성립을 해버립니다. 근데 지금은 동산은 배임죄가 성립하는 경우가 없어요. 왜 없어졌냐?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산이 소유권이 넘어가는 시기가 언제일까요? 현실 인도시입니다. 부동산은요, 야, 내 땅 이거 네 가져. 그러면 땅이 넘어갑니까? 안 넘어가죠? 등기라는 놈을 해야 돼요. 맞죠? 그러니까 이전 등기를 해줘야지 땅은 넘어가는데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근데 동산은요, 그냥 야 이거 네 먹어, 야 이거 가져 하고 주면은 넘어가게 됩니다. 이거를 우리가 현실 인도시라는 표현을 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은 우리 채권자와 채무자 담보로 설정하고 돈을 빌려주고 돈을 빌리고 하는 이럴 때 왔다 갔다 하는 이 동사는요 좀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우리 배임죄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문제가 뭐라고 그랬죠? 타인 사무냐 자기 사무냐 구분하는 문제라고 했어요. 그렇죠? 타인 사무라면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는 주체가 만들어질 거고요. 자기 사무라면 타인 사무가 처리자가 아니기 때문에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을 겁니다. 아셨습니까? 이거 푸는 방법을 이거 후에 설명을 드릴 건데 사실 같은 맥락이에요. 사실 같은 내용입니다. 무슨 말이냐?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담보로 동산을 잡고 돈을 빌려줬다. 근데 채권자가 이거를 마음대로 썼다. 아니면은 채무자가 점유 개정 방법으로 본인이 가지고 있으면서 담보 설정만 하고 돈을 빌렸다가 자신이 마음대로 썼다. 자, 좀 이따가 이거 다시 말씀드릴 건데 여기서 한번 말씀 다시 드릴게요. 타인 사무인지 자기 사무인지 구별하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그 행위를 해야 되는 사람이 했으면 자기 사무예요. 무슨 말이냐? 이 채권자가 이 동산을 가지고 마음대로 썼다. 이 채무자가 점유 개정 방법으로 갖고 있는 이 동산을 마음대로 썼다. 맞습니까? 동산은 현실 인도시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돼요. 맞아요. 그러면 자기 소유, 자기 점유의 동산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타인 소유,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가 될까요? 안 되겠죠? 자기 소유, 자기 점유가 돼버리니까. 맞습니까? 그럼 이거를 파는 행위, 이걸 돌려줘야 되는 행위, 누가 하는 행위예요? 채권자가. 그럼 누구 사무? 채권자 사무. 점유 개정 방법으로 동산을 가지고 있다면 이걸로 돈을 못 갚았을 때 줘야 되는 행위. 맞습니까? 이거 누구 행위예요? 이건 채무자 자신의 행위. 그럼 누구 사무? 자기 사무. 말이 너무 어렵습니다. 됐어요. 이해하셨으면 됐고 이해 못하셨어도 동사는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라고 알고 계시면 문제 푸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아셨습니까? 다만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거, 지문에 동사를 라고 이 글자 그대로 줘버리면 여러분들이 잘 풉니다. 근데 동산이라고 안 주고 뭐 에어컨이라고, 자동차, 아니면 무슨 물건 이런 식으로 지문을 줘버리면요 동산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읽기가 조금 헷갈릴 수가 있어요. 움직일 수도 있는 동산이 지문에 지어준다면 그거는 동산자가 안 나와도 전부 동산이기 때문에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문제를 푸시면 지장이 없으실 겁니다. 아셨습니까? 이 동산이 배임죄가 안 되면서 공고량이 엄청 줄어버렸어요. 무슨
무슨 공부를 안 해도 되냐면은 여러분들이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 동산에 대한 배임죄 때문에 우리 양도담보, 매도담보 여기까지 공부를 했었어야 돼요. 한번 듣고 그냥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왜? 지금은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시험에. 아시겠습니까? 자, 매도담보 같은 경우에는 소유권이 넘어갑니다. 동산이라도 담보 설정하는 순간. 양도담보 같은 경우에는요, 소유권이 넘어가는 경우가 있고 안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배임죄가 되고 안 되고, 동산이 배임죄가 되고 안 되고가 갈렸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동산에 대한 사무 처리를 다 자기 사무 처리로 보기 때문에 배임죄가 되는 경우가 없다고 설명드렸죠. 그래서 이 공부를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왜? 양도담보라는 지문은 뜨는데 지문에서 줍니다. 담보로 주고 돈을 빌렸다. 돈을 빌리면서 점유 계정했다. 이 점유 계정이라는 게 현실적으로 동산을 주지 않고 채무자가 여전히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아니면 점유 계정 이렇게 두 가지로 지문에서 반드시 줍니다. 지금은. 왜? 동산이 배임죄가 성립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소유권이 넘어가고 안 넘어가고를 여러분들이 더 이상 구분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매도담보인지 양도담보인지 옛날에 공부하기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양도담보야? 매도담보야? 매도담보면 소유권이 넘어갈 텐데 양도담보라고? 소유권이 넘어가는 걸까? 안 넘어가는 걸까? 이거를 다 구분하실 수 있었어야 돼요. 동산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그거 필요 없어졌죠? 동산은 배임죄가 되지 않는다. 왜? 다 자기 사무처리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양도담보, 매도담보를 여러분들은 구분을 알아서도 무방합니다. 공부할 양이 엄청 줄어버렸어요. 괜찮습니까? 그럼 부동산은 우리 전형적인 배임죄 중도금을 중심으로 공부를 하셨으면 되고, 동산은 배임죄 죄다 나가리 이렇게 공부를 하셨으면 배임죄 문제 푸는 데는 지장이 없으실 겁니다. 자, 다만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중요하니까 모든 문제, 배임죄의 대부분의 문제는 이거예요. 타인 사무처리 대하냐, 자기 사무처리냐, 이거 구분하는 문제가 대부분입니다. 자, 이거 제가 문제 푸는 방법 알려드린다고 했어요. 그죠? 지문 읽으면은요, 좀 어려울 수 있고요. 하나하나 이해 안 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횡령죄 설명할 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횡령죄가 끝에 나왔다? 이거 횡령죄가 성립하냐 안 하냐? 지금 어떻게 푼다 그랬죠? 누구한테 받았냐? 그죠? 범죄자 새끼한테 받았으면 횡령죄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그렇게 비슷하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 타인 사무냐 자기 사무냐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지문에서. 맞죠? 사례는 되게 많은데 판례는 되게 많은데 이거 타인 사무냐 자기 사무냐 어떻게 구분합니까? 이렇게 구분할게요. 우리는. 아셨죠? 그 짓거리를 누가 해야 되는데, 그 행위를 누가 해야 되는데 이렇게 풉니다. 아시겠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고 예를 제가 기출로 몇 개를 말씀드릴 겁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지 들어오실 거예요. 그 짓은 누가 해야 되는데 그 짓을 하는 사람이 그 짓을 안 했다면 누구 사무를 안 한 거다? 자기 사무를 안 한 거다. 보겠습니다. A가 B한테 돈을 빌려요. 그러면 A가 B한테 돈을 갚아야 되겠죠? 이 돈 갚는 거 누구 사무? 돈 누가 갚아야 돼요? A가 돈을 주는 행위, 그 짓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짓을 안 했대요. 누구 사무? A 사무입니다. 배임죄 나올까요? 배임죄 안 나오겠죠? 또 연습해 볼게요.
우리 다 기출 연습할 겁니다. A야, 나 돈 좀 빌려줘라. 야, 내가 너를 뭘 믿고 돈을 빌려주냐? 야, 너 지금 내가 건물 짓고 있는 거 알지? 이 건물을 다 지으면은 내가 이 3층 너한테 돈 대신 갚을게. 이걸 뭐라고 표현할까요? 용어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대로 볼게요. 대신 물건으로 갚을게. 그렇죠? 돈을 빌려놓고 대신 물건으로 갚을게 라고 해서 대물변제라고 합니다. 어렵지 않죠? 대신 물건으로 갚는 거를 대물변제라고 하더라. 됐습니까? 그러면 현재 물건이 있다면은 그 물건 갖다가 돈 대신 갚을게, 이게 대물변제예요. 근데 지금 건물을 아직 짓고 있기 때문에 완공이 안 된 상태에서 완공이 되면은 이걸로 갚을게 라고 해서 대물변제 예약이라고 합니다. 어렵지 않죠? 대신 물건으로 갚을게, 예약해, 약속해. 됐습니까? 그런데 이 B가 이 완공된 다음에 이 3층을 원래 갚기로 한 물건으로 갚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뭐 매각을 했다든지 넘겼다고 합니다. 자, 이 물건 대신 물건으로 갚는 행위 누가 해야 되는 행위예요? 그 짓은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B가 해야 되는 행위죠. 맞습니까? 그러면은 B 누구 사무예요? 자기 사무죠. 채무자 사무가 됩니다. 물건을 안 갚았다. BMJ 나옵니까? 안 나온다는 거예요. 왜? 돈을 빌려놓고 물건으로 대신 갚을게 라고 해놓고 물건으로 대신 안 갚았다는 거죠. 이 물건으로 갚는 행위는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채권자가, 채무자가? 채무자가. 맞습니까? 물건으로 내가 채권자한테 줘야 되는 행위죠. 맞아요. 그러면 채무자가 줘야 된다, 물건으로. 그러면 누구 사무다? 자기 사무다. 맞았습니까? 지문에서 타인 사무, 자기 사무 이거 구분하는 거 쉽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그 행위를 누가 해야 되는지만 찾습니다, 여러분들은. 그죠? 돈을 갚는 행위 누가 하는 거다? 채무자가. 누구 사무? 채무자 사무, 자기 사무, 배입제, 나가리. 돈 빌려놓고 물건으로 갚는 거 누가 물건으로 줘야 돼요? 채무자가. 맞습니까? 채무자가. 누구 사무? 채무자 사무. 자기 사무, 배임죄, 나가리. 또 하나 해볼게요. 자주 나오는 질문들이니까. A가 B한테 야, 나 돈 좀 빌려줘. 내가 너를 뭘 믿고. 됐습니까? 야, B야, 돈 빌려주면은 내가 내 땅에다가 근저당권 설정해줄게. 담보 잡힌단 말이죠, 쉽게 말해서. 근저당권 설정해줄게. 진짜지? 하고 돈을 빌려줍니다. 근데 근저당권 설정을 해줬다 안 해줬다? 안 해줬으니까는 우리 판례가 나오는 거겠죠? 맞나요? 이 근저당권 설정을 B 앞으로 해주는 거 A가 하는 거예요? B가 하는 거예요? 땅 증리해야 되는 거죠? 내 땅에 대해서 담보 잡아주는 거. 맞습니까? 그럼 이 근저당권 설정을 해주는 행위 누가 하는 행위? 채무자 A가 하는 행위. 맞아요? 그러면 채무자 자기 사무. 배임죄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이해하셨습니까? 이해하셨어요? 자기 사무냐 타인 사무냐 구분하는 문제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배임죄는. 그쵸? 어떻게 푼다고요? 그 행위를 누가 하느냐, 누가 돈을 갚아야 되느냐, 누가 물건을 줘야 되느냐, 누가 근저당권 설정을 해줘야 되느냐, 그 행위를 하는 사람이 그 사람 사무가 되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질문 하나하나 갖다가 보면서 타인 사무다, 자기 사무다 이거 구분하기 쉽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뭐 어떤 질문이 나오더라도 자기 사무냐, 타인 사무냐 이거 골라낼 때는 그 행위를 하는 사람이 누군가를 반드시 찾아주시기 바래요. 그러면 틀리지 않습니다. 아셨습니까? 우리가 배임죄에서는요 이렇게 큰 덩어리로 봤을 때
부동산, 동산, 이 자기 사무냐 타인 사무냐 구별하실 수만 있다면 배임죄는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아요. 나머지는요, 나머지 문제들은 우리 다 구성 요건 갖다가 풀게 되어 있습니다. 구성 요건 갖다가. 아셨죠? 그러면은 배임죄를 풀 수 있는 논점은 이거 3개만 잡아주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그럼 제가 판례를 몇 개를 말씀을 좀 드리고 왜? 부동산이 아니다. 우리 동산도 아니네. 자기 사무, 타인 사무를 구별해가지고 자기 사무니까 배임죄 X 이렇게 푸는 거가 아니라면 구성 요건을 갖다가 따져보면서 푸는 판례들을 몇 개를 소개를 하고 우리 배임 수준직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배임죄는 그래서 지금 크게 어렵게 시험 문제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 정도만 하시면 충분히 문제를 맞출 수 있어요. 자 볼게요. 몇 개의 판례를 볼 거냐면은 우리 동일인 대출 판례에 대해서 하나를 볼 거고요. 됐습니까? 그리고 우리 거래 가액에 대한 판례를 하나 볼 거고요. 아셨죠? 그리고 우리 소급 손해에 대한 판례를 보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논점은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해요. 배임죄뿐만이 아니고도 이 논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자, 동일인 대출 판례의 골자는 A가 금융기관인 B 금융기관에 가서 대출을 받는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신용등급이 1등급이다. 그래서 1억 원까지 대출이 된다고 치면은 이 B은행에 가서 1억을 대출을 받고 또 C은행, D은행, E은행 가서 1억씩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까? 안 그러겠죠? 그렇죠? 그럼 1등급의 사람은 하루에 은행이나 은행만 다 돌아다니면서 수십억을 대출받을 수 있었을 거예요. 다 서로 공유가 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1등급이라서 은행 통틀어서 1억 정도 대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A라는 사람이 B은행에 가서 1억 원 대출을 받았어요. 1억 원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날 가가지고 B은행에 가가지고 1억 원 대출 해달라고 그러면 또 해줍니까? 안 해주겠죠? 어느 정도 기간 동안 변제가 되고 이자를 내고 했으면은 그 1억에서 남은 돈, 그죠? 남은 돈, 갚은 돈에다가 약간 추가해갖고 추가 대출이 이루어질 겁니다. 이게 동일인 대출 제한이에요. 같은 사람이 계속 와가지고 1억 원씩 대출해달라. 나 신용등급 1등급이다. 1억 원씩 대출해달라고 해갖고 1억 원씩 계속 나온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맞습니까? 그런데 얘가 동일인 대출 위반을 했대요. 결국 A한테 1억 원을 대출해주고 그 액수가 나가면 안 되는 액수를 또 대출을 해줬다는 겁니다. 이때 이 B가 배임죄가 성립을 하냐라는 질문이 되겠죠. 그런데 이 질문에 전제가 깔려요. 뭐라고? 채권 회수에 대해서 문제가 없대요. 좀 극단적으로 조금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은행 점원이에요. 은행 직원입니다. 그렇죠? 은행 직원인데 만약에 삼성 이재용 대표가 지갑을 잊어버려가지고 은행 와서 대출을 좀 해달라 그러면은 해줄 거야, 안 해줄 거야? 대출금이 많아요, 이미. 그래도 이재용 대표, 삼성 대표가 와서 대출을 좀 해달래요. 그 동일인 대출 한도가 초과돼갖고 안 나와요. 그래도 해줄 거야, 안 해줄 거야?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무조건 해줘야 됩니다. 맞죠? 못 받을 일이 있다, 없다? 없어요.
이 문제의 키는 뭐다? 위험성입니다. 제가 아까쯤에 구성요건 설명서 말씀드렸죠.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쳐야지만 배임죄다? 그렇지 않다고요. 우리 배임죄는 위험범입니다. 맞아요. 그러면 본인에게 손해를 끼칠 위험성이 있으면 배임죄가 완성이 되는데, 이러한 경우 위험성이 존재한다 안 존재한다? 채권 회수에 문제가 없다? 위험성이 없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자, 거래 가입 판례 자주 나오죠? 자주 나오는데 이거를 좀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간혹가다 있기 때문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이 A 회사, 예를 들어서 쿠팡을 다닌다고, 쿠팡 회사의 직원입니다. 판매 직원이에요. 그래서 쿠팡에서 이벤트를 하는 거예요. 10,000원짜리 상품을 30%를 할인해가지고 7,000원에 다 팔아라. 됐습니까? 그래서 7,000원에 여러분들이 쿠팡에다가 올려놨어요. 하려고. 그런데 이 경쟁사, 뭐 11번가라든지, 뭐 위메프라든지, 이마트라든지, 요즘 많죠? 이런 데서 이 물건을 얼마에 파냐면은 5,000원을 팔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여기서 살까요? 여기서 살까요? 여기서 사겠죠. 누구나. 맞습니까? 그러니까 7,000원씩 팔려고 하다 보니까는 하나도 안 팔리는 거예요. 얘네들은 막 다 마진, 뭐, 완판 뜨는데 하나도 안 팔리는 거예요. 가격 차이가 이렇게 나니까, 같은 물건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7,000원짜리를 이 시장 거래 가액, 이 시장 가액과 맞춰서 5,000원에 팔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사갈까요, 안 사갈까요? 그래서 완판을 합니다. 잘 팔았죠? 그러니까 쿠팡회사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야, 10,000원짜리 30%만 할인해갖고 7,000원씩 팔라고 했는데 왜 네 마음대로 5,000원씩 팔았어? 그럼 하나당 2,000원씩 손해본 거 아니야? 너 배임! 이래버린 겁니다. 이거 배임죄로 처벌하면 될까요? 안 되죠. 왜? 이거 5,000원에 안 팔았으면요, 얘네들 거 다 완판되고 7,000원에 팔려고 했던 거 하나도 안 팔려갖고 재고를 다 안고 가야 됩니다. 오히려 회사한테 막대한 손해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 잘했어요, 못했어요? 엄청 잘한 거죠? 엄청 잘한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이해하셨어요? 타인의 사무처라는 자는 맞죠? 근데 이거 임무에 위배되는 행동인가요? 회사의 재산상 손해 끼쳤어요? 본인한테? 이득을 준 거예요, 이득을. 이런 거는 그래서 구성 요건으로 문제를 풀게 되는 판례들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소극손해 판례 하나 볼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좀 먼저 판례에 대해서 사례를 먼저 말씀드리고, 이 소극손해가 뭔지에 대해서 반드시 잡고 가셔야 돼요, 시험장에는. 배임죄뿐만이 아니라 이걸 아냐 모르냐에 따라서 이해도가 굉장히 극명하게 갈리게 되는 내용입니다. 자, 볼게요. A, B가 MMA 합병이죠? 그렇죠? 그러면 A 회사의 대표이사 누구예요? A. B 회사 대표이사 누구예요? B. 근데 둘이 합병을 한답니다. 그러면 누가 대표이사가 될까요? A 대표이사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하고 싶죠. B 대표이사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하고 싶죠. 그럼 누가 대표이사가 될까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무슨 방법? 지분 많이 갖고 있는 놈이 대표이사가 될 거예요. 그러면은 A가 지분 확보를 하기 위해서 회사의 자금으로 회사 직원들 이름으로 지분을 갖다가 매입하기 시작합니다. 이해했습니까? 그 다음에 주주총회 할 때 이 직원들이 A 손 들어주면 되는 거죠? 맞아요. 이때 A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유 아니에요. 맞죠?
대표이사는요, 그 본인 회사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됩니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맞네. 이 임무에 위반한 나쁜 행위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지분 확보하려고 회사 돈을 마음대로 썼잖아요. 맞습니까?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본인 이 회사한테 재산상 손해 끼칠 위험이 있었나 없었냐?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여러분들 볼게요. 회사 돈으로 회사 직원들 지분을 갖다가 회사 직원들 이름으로 매입을 했답니다. 회사 돈이 지금 빠져나가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손해 발생한 거 없잖아요. 손해 발생한 위험 없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왜? 이거를 몰라서 그래요. 자, 적극 손해라는 건 뭐냐면은 있는 돈이 손해보는 걸 갖다가 적극 손해라 그래요. 적극 손해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사기를 당했다. 그리고 내가 주머니에 있는 돈 10만 원을 줬다. 그러면 10만 원을 적극적으로 손해를 봤다고 표현을 합니다. 왜? 있는 돈이 없어졌으니까. 이해했습니까? 소극 손해는 뭐냐면요. 앞으로 벌어들일 돈인데 못 벌게 된 것도 소극 손해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이해하셨습니까? 좀 더 쉽게 여러분들이 알바를 갖다가 합니다. 편의점 알바를 1시간에 10,000원씩 받고 하는데 하루에 10시간씩 일을 해요. 그럼 하루에 얼마? 10만 원을 벌 수 있었죠. 근데 여러분들이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3일 동안 일을 못 나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30만 원, 3일 동안 30만 원을 벌 수 있었는데 30만 원을 못 벌게 된 거죠. 여러분들 주머니에 있는 30만 원이 없어진 겁니까? 아니죠. 30만 원을 벌 수 있었는데 그거를 못 벌게 된 거예요. 이런 걸 갖다가 소극 손해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 회사의 지분을 일반인들한테 팔았다면 회사 돈이 플러스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일반인들이 회사 지분 사면 회사한테 돈 줘요? 안 줘요? 주죠? 그럼 회사 돈은 그냥 그대로 있고 플러스 이 지분 판 돈 액수만큼 회사 자금이 늘어나겠죠. 맞습니까? 그런데 이 판례는 회사 돈으로 직원들 이름으로 지분을 사주면서 빠져나간 돈은 없지만 이 벌어들일 수 있는 이 돈이 날아간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럼 이만큼 손해를 갖다 벌어들일 수 있는 지분을 팔아서 벌어들일 수 있는 돈을 회사 돈으로 직원들 이름으로 사주는 바람에 벌어들일 수 있는 것을 못 벌어들였기 때문에 손해가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배임죄가 성립을 해요. 이해하셨습니까? 이거 조금 집중해서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소극 손해가 뭔지 아셨죠? 이거 꼭 좀 잡고 가셔야 됩니다. 자, 다음으로 반드시 비교가 돼야 되는 판례들을 하나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나오는 판례의 유형인데 이 두 개를 여러분들이 구분을 못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전혀 다른 말인데 무슨 말이냐? A 회사의 대표이사 A가 지 권한을 남용해가지고요 약속 모험을 발행했대요. 맞습니까? 그 약속 모험이 유통이 됐냐, 유통이 되지 않았냐 여기에 따라서 죄명이 조금 달라지죠. 이거를 설명드리려고 한 게 아니라요. 이 숨은 내용을 갖다가 이해를 하시고 이거를 보셔야 됩니다. 이 판례를 먼저 말씀드리면은 대표이사 A 회사의 대표이사 A가 본인의 개인 채무로 B한테 돈을 빌려놓고선 회사 명의의 차용증을 써줬다는 겁니다. 이 차용증을 써주는 거, 본인이 개인 채무로 돈을 빌리면서 회사 이름으로 차용증을 써주는 이 행위, 이것도
이것도 권한남용이 아니에요. 이것도 권한남용이라고 지문해 줍니다. 이것도 권한을 남용해서 약속보험을 발행했다고 지문해 줄 거고요. 그럼 둘 다 권한을 남용해서 약속보험 발행했다. 권한을 남용해서 회사 명의로 개인 채무를 회사 명의로 차용증을 써줬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물론 이 차용증을요, 금전 소비대차 공정증서라고도 나와요. 같은 말이에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취업까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차용증. 그래놓고 금전 소비대차, 돈 거래, 공정증서 이렇게 나와버리면은 다른 판례? 모르는 판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두 개의 판례를 좀 비교를 하셔야 돼요. 뭘 아셔야 되냐면은 이 대표이사가요, 권한을 남용하는 이 행위들은요,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법적으로 무효예요. 권한을 남용하는 행위는 약속보험이던 이 차용증을 발행했던 권한을 대표이사가 남용했다면 법적으로 무효가 되는 행위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면은 이 A가 이 권한을 남용해서 약속보험을 발행했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 했어야 안 했어요? 했죠? 그 다음에 우리가 뭐 따져야 돼요, 이제? 위험범위. 그쵸? 위험범으로 푼다. 위험성이 있고 그걸 따져야 됩니다. 그쵸? 유통이 되어버렸으면은 아무리 무효가 된 약속보험일지라도 B, C, D, E, F 여러 사람을 거쳐가지고 여러분 손에 들어갔다. 그럼 여러분 그 약속보험 가지고 은행 가갖고 A 회사 돈을 갖다가 달라고 할 위험성이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생겨버렸죠? 이때는 그래서 개인 기수가 되어버립니다. 자, A가 권한을 남용해서 약속보험을 발행하는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 이게 지금 배임죄의 시작이죠. 배임죄가 시작은 됐는데 무효의 약속보험일지라도 유통이 되어버렸으면은 회사에 돈이 나갈 수 있는 위험성이 생겨버려요. 그래서 배임 기수가 되어버립니다. 근데 만약에 유통이 되지 않았다면요, 배임죄가 시작은 됐지만 누구한테도 가지 않았답니다. 약속보험이. 그럼 회사에 돈이 빠져나갈 위험성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기죠. 그래서 배임 시장이 있었기 때문에 배임 미수라고 표현을 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요, 사실 암기를 하셨건 뭘 할건 너무 잘 맞추세요. 유통됐으면 기수, 유통 안 됐으면 미수. 그렇죠. 그래 놓고선 이 판례가 딱 등장을 해버리면은 이 내용을 갖다가 적용해갖고 풀면은 절대 풀 수가 없습니다. 이거 집중해서 보세요. 자, 개인 채무를 가지고 회사 이름으로 차용증을 써줬다.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써줬다. 권한을 남용했다. 이거 무효이 아니에요? 무효죠. 이때 이 상대방 B의 인식이 중요합니다. 무슨 말이냐? B는 A가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빌려줬어요, 안 빌려줬어요? 빌려줬죠. 그런데 갑자기 차용증,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갖다가 봤는데 회사 명의로 된 차용증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B는 이 차용증이 A가 권한을 남용해서 지 개인 채무를 갖다가 회사 명의로 차용증을 끊어주는 것을 알고 있을까요? 모르고 있을까요? 알고 있겠죠. 맞습니까? 그럼 권한을 남용해갖고 무효인 약속보험이란다. 죄송합니다. 이 차용증이라는 걸 알고 있을까요? 모르고 있을까요? 알고 있는 거겠죠. 그러면 결국에는 이 B는 무효인 차용증이라는 거를 알고 받았다는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그럼 이 무효인 차용증 가지고 회사 가갖고 돈 달라고 한다 못한다? 못해요. 왜? 무효인 거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식당 가서 식권으로 밥을 먹는데 전에 이 식당이 만들어지기 전에 식당에 식권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새로 오픈한 다른 식당 가갖고 그 식권 내면은 밥 줄지 혹시 밥 줄지 알아요? 몰라요? 아니면 안 줄 거라고 확신해요? 안 줄 거라고 확신하죠? 그럼 이거 무효인 식권, 못 쓰는 식권인지 알고서 갖고 가면은 밥 줘요? 안 줘요? 안 주죠? 똑같은 말입니다.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놓고 회사 이름으로 얘가 권한을 남용해가지고 작성한 이 차용증 무효인 거를 알고 받았다면 얘는 그 무효인 차용증을 회사에다가 청구하지 못해요. 왜? 어차피 안 줄 거니까. 이해됐습니까? 식권으로 생각하세요. 아셨죠? 그러면은 얘가 받은 이 차용증으로 회사에 위험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기겠죠? 무효인지 알고 받았고 무효인 차용증은 얘는 행사할 수 없으니까 회사에 돈이 나갈 위험성이 생긴다, 안 생긴다? 절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배임죄 기수가 되지 않아요. 줬어도 이거랑 다른 말이죠, 그렇죠? 이건 유통이 되면 기수라고 했는데 이거는 줬어요, 채무자한테. 그래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배임 기수가 안 나온단 말이에요. 이 임무에 위배하는 권한 남용 행위는 배임죄 시작은 맞으니까, 그렇죠? 배임죄는 시작했지만 위험성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배임죄의 기수가 나오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거랑 이거랑 반드시 여러분들 꼭 잡고 가셔야 되는 판례예요. 그죠? 정말 빈출입니다. 너무 자주 나와요. 아셨습니까? 자, 우리 산업 스파이까지만 보겠습니다. 산업 스파이. 그냥 산업 스파이라고 제가 이름 그냥 지은 거고요. 산업 스파이는요, 그냥 배임죄 성립입니다. 무슨 말이냐? 산업 스파이 뭔지 아시죠? A 회사의 기밀을 빼가지고 다른 회사에다가 유출시켰다. 맞습니까? A 회사의 직원이 A가 A 회사의 기밀을 빼가지고 다른 회사한테 유출시켰다. 그럼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 임무 위반을 행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기밀이 나가면서 회사의 재산상 손해가 끼칠 위험성이 발생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산업 스파이는요, 무조건 배임입니다. 알겠으겠어요? 앞으로 산업 스파이 판례가 나오면은 무조건 배임으로 풀 거예요. 근데 다만 여러분들 암기한 수험생들이 많이 이런 소리를 해요. 실제로 제가 수업을 하는데 수업하고 듣는 수강생도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이 산업스파이 판례를요, 반출시 배임죄, 퇴사시 배임죄, 반출시의 배임죄가 되는 판례랑 퇴사시의 배임죄가 되는 판례가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이거나 판례 번호를 보면요, 같습니다. 아시겠어요? 산업 스파이 판례를 봤을 때 그냥 반출시나 퇴사시나 이런 질문이 없으면 그냥 배임죄를 물어보는 질문이에요. 맞았습니까? 배임죄를 물어보는 질문은 그냥 끝입니다. 근데 다만 반출시냐 퇴사시냐라고 물어보면은 다른 판례가 아니고요, 같은 판례인데 판결 요지에 따로 나누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용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언제가 반출시가 배임죄가 되고 언제가 퇴사시가 배임죄가 되는지를. 아시겠습니까? 어떻게 구분할지 보겠습니다. A 회사에서 갑이라는 놈이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얘는 기밀을 취급할 수 있는 A 회사의 비밀을 취급할 수 있는 연구원이에요. 그럼 근무하면서 비밀 많이 뺏어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봤겠죠? 이게 위법입니까? 지 일인데? 아니겠죠? 근데 이 갑이 퇴직하면서 이거 비밀 갖고 나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데 갖고 나가버렸다는 거예요. 반환을 안 하고. 그러면 이때는 언제 배임죄가 될까요? 퇴사시가 될 겁니다. 왜? 근무하면서 이 비밀을 반출하는 거는, 반출해가지고 지가 본 거는 자기 업무야, 아니야? 자기 업무 본 거죠. 적법한 반출행위였던 거죠. 근데 퇴사할 때 반납을 하지 않고 나갔기 때문에 이때
배임죄가 성립하게 돼요. 그러면 다시 이거는 어떤 사례냐? 이 갑이요. 그냥 인턴이라고 칩시다. 쉽게. 인턴은 이 회사의 비밀을 취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지 마음대로 못 빼봐요. 그런데 몰래 이 비밀을 뺏어 갔답니다. 그럼 이 인턴은 그만두고 안 두고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비밀을 뺏어 보면 안 되는데 비밀을 뺏어 버렸기 때문에 단출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스파이 판례가 나오면은 지문에서 적법하게 비밀을 반출해갖고 보던 사람이 퇴직할 때 반환을 안 하고 나간 건지, 비밀 취급자가 아닌데 마음대로 몰래 비밀을 뺏어갔는지에 따라서 이거냐 갈리는 거지, 반출 시 배임죄 판례, 퇴사 시 배임죄 판례가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 아시겠습니까? 이 내용 봐주셔야 돼요. 아셨습니까? 이거 꼭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 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우리 배움실제 전에 하는 수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개모임 뭔지 아시죠? 개모임 아시죠? 자, A, B, C, D, E, F. 자, 개모임을 합니다. A가 개주가 될 거고요. 그렇죠? 그러면은 매달 A한테 10만원씩 줍니다. 약속한 돈이 다르죠. 그렇죠? 10만원씩 주고 뭐 100만원씩 뭐 하든지 1000만원씩 하든지. 그러면 A도 10만원을 내겠죠? 그러면은 10만원, 20만원, 30만원, 40만원, 50만원, 60만원이 모일 거예요. 그러면은 이번 달에는 B한테 60만원을 주고, 다음 달에 또 10만원씩 모은 거, 그 다음에는 C한테 60만원을 주고, 이걸 갖다가 걔를 태워준다고 표현을 해요. 그죠? 이때 B, C, D, E, F가 개주한테 개불입금 매달 10만원씩 내는 거, 이 10만원을 다 내버렸다면요, A는 이 순번에 맞춰갖고 태워줘야 되는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의 지위가 만들어집니다. 그때 개돈을 안 주고 야반도주하거나 개주가 도주로 도망을 가버리면은 배임죄가 성립을 해요. 그래서 원칙은 개에 관한 문제가 나오면요, 배임죄가 성립하는 게 맞습니다. 다만 아직 B, C, D, E, F가 10만원씩 안 줬어요. 어떻게 표현할까요? 질문에 개불입금이 아직 징수되지가 않았다고 표현이 될 거예요. 그러면 개주가 받은 돈이 있어요, 없어요? 아직 없어요. 없는 상태에서 10만원씩 아직 안 받은 상태에서 이 B, C, D한테 60만원씩 줘야 되는 타인의 사물 처리하는 자의 지위가 생기냐가 문제인 거죠. 내 돈 줘요? 10만원씩 안 내면 내 돈 줘야 돼요? 아니죠. 개불입금이 징수가 된 상태에서는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의 지위가 생기지만, 아셨습니까? 그 개불입금이 아직 10만원씩 입금되지 않은 상태에서는요,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의 지위가 생기지 않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또 개에 대한 판례가 나오면은 반드시 좀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불입금을 받은 다음인지 아닌지. 아시겠죠? 자, 물론 여기서 좀 더 설명이 드려야지 맞는데요. 제가 횡령죄 설명할 때 우리 배임과 사기에 대해서 죄수론이라든지, 그쵸? 횡령이 배임과의 관계에 있어서 특별 관계가 있다라든지, 우리 횡령과 절도는 재물죄고 우리 배임은 재산상 이득죄다, 그쵸? 이런 것들은 언급을 드렸기 때문에 문제를 푸시면서 적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은 부동산은 전형적인 배임 문제가 등장을 할 거고요. 동산은 어떻게 푼다? 그냥 죄다 나가리. 꼭 동산이라는 단어에 초점 맞추지 마라. 물건이 다른 형태로
자동차, 뭐 칠판, 의자, 책상 이렇게 나와도 동산으로 캐치를 하셔야 된다. 그 나머지 문제의 가장 큰 핵심은 뭐다? 자기 사무냐, 타인 사무냐. 어떻게 본다? 내가 그 짓거리를 해줘야 되는 거면은 내 사무다. 채무자가 갚아야 될 돈, 채무자 사무. 근저도 설정 해줘야 되는 거 누가 해줘? 채무자가 해준다. 자기 사무. 물건으로 대신 갚을게. 물건으로 대신 갚는 사무, 누구 사무? 내가 물건으로 줘야 되는 사무니까 자기 사무. 아시겠습니까?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임죄는 간단하게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 배임순직죄에서 공부를 할 건데, 배임순수증죄죄는 어렵진 않아요. 왜? 문제가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물어보는 게 딱 정해져 있어요. 배임죄랑은 배임죄 파트에서 배우지만 배임죄랑은 좀 사뭇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따로 하겠지만, 배임죄는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칠 위험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배임순직죄에서는요, 그런 거 필요하지 않습니다.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 할 필요도 없어요. 배임수재죄가 문제가 나오면요, 뭐에 대해서 딱 물어볼 겁니다. 너무 정형화되어 있어요. 그렇게 간단하면 그냥 해주시지. 아, 근데요, 배임수재죄가요, 필요적 공범 대항범이라는 놈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필요적 공범 대항범은요, 이거 한 문제 풀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필요적 공범 대항범은 우리 총론에서도 언급이 될 거고요, 형사소송법에서도 언급이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형사소송법에서요, 여러분들이 공범인 공동피고인이냐, 그냥 공동피고인이냐, 그러면 서로 증인의 지위에 있다, 증인의 지위에 없다, 이런 것들을 갖다가 많이 헷갈리실 겁니다. 그러한 질문들 중에 하나가 대항범, 필요적 공범 관계에 있는 공동피고인이라면 진짜 공범이다 아니다, 증인의 지위에 있다 없다, 이런 거를 캐치를 하셔야지 우리 형사소송법도 무난하게 문제를 풀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필요적 공범에 대해서, 그렇죠? 우리 뇌물죄 파트도 다 필요적 공범 얘기고요. 필요적 공범은 우리 책에 있는 거 말고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필요적 공범, 대항범에 대해서 특성, 그 필요적 공범에 대한 특성, 진짜 공범이냐 아니냐 여부, 총론에서 말하는 공범의 적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말. 그리고 배임수재죄는 어떠한 행위를 했고 어떠한 행위를 받았을 때 이 죄가 성립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필요적 공범, 대항범은 좀 깊이 있게 공부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끊어가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배임죄 세 가지만 주의하시고 세 가지만 깊이 있게 고민을 좀 해보시고, 아시겠어요? 기출문제를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제 수강생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모든 기출문제를 다 그림을 그리던 설명을 하던 다 풀어드리는데, 유튜브 방송에서는 제가 질문을 하나하나 다 못해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기출문제로 복습은 꼭 하셔야 합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꼬이빠였습니다.